시간 되면 찾아오는 두통에 밤잠을 설친다면 진통제가 아닌 병원에 가야 하고 단순한 두통이 아닌 뇌종양일 수 있다. 뇌종양은 두개강이라는 좁은 공간 내에 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발생 빈도는 낮지만 사망률이 높은 데다 발신마비나 언어장애 등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또한 뇌종양은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다른 종양과 비교해 재발 위험도 높다는데.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뇌가 보내는 시그널, 뇌종양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자. 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지럼증과 두통은 감기만큼이나 익숙한 그런 증상입니다. 흔히 이제 진통제를 먹게 되면 증상이 금방 사라져서 무심코 넘기기가 쉬운데 이게 또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뇌종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신경외과 전문의 권세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뇌종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종양이라는 것은 뇌 실질에서 발생하는 종양과 뇌 주변 조직, 즉 뇌를 싸고 있는 막이나 뇌하수체, 뇌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두개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뇌종양 환자들의 MRI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뇌종양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발생하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뇌 실질에서 발생하는 뇌 교모세포종과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수막종, 그리고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전이돼서 온 전이성 뇌종양, 그리고 청신경 초종과 뇌하수체 손종, 혈관 모세포종 등들이 모두 뇌종양에 해당됩니다. 네, 뇌종양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교수님, 뇌종양도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뇌종양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 나눈 병리학적 분류가 있고요. 임상적 분류로 종양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에 따라서 원발성 그리고 전이성 뇌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이 뇌 실질에서 생겨서 주변 뇌조직을 점점 파괴하면서 자라는 축뇌종양이 있는 반면에 뇌 주변 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해서 자라면서 뇌를 옆으로 압박하게 되는 축외종양이 있습니다. 병리학적 분류를 보시면은 뇌종양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4등급으로 갈수록 악성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암이나 다른 장기의 암은 이 병기를 나눌 때 이제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또는 얼마나 멀리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병기가 나뉘는데 뇌종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에 발생하는 종양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은 뇌종양 조직을 현배경으로 봤을 때 종양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 세포 분화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나눈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은 양성종양이고요.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부터는 악성종양이고 저희가 뇌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술로 완치가 잘 되지 않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적 분류로 뇌 실질이나 뇌를 둘러싸는 조직, 뇌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고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돼서 발생한 종양을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뇌종양은 그 최초에 기원한 세포가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를 지지하는 신경교세포에서 종양이 생기는 경우 신경교종,
뇌를 싸고 있는 수막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뇌수막종,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뇌하수체에서 종양이 발생하면 뇌하수체 종양, 또 뇌 말초 신경에서 종양이 생기게 되면 신경초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원발성 뇌종양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종양이고요. 전이성 뇌종양을 보시면은 폐암이 뇌로 가장 전이가 잘 되는 종양이고, 유방암이나 신장암도 뇌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뇌종양 환자가 매년마다 이제 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뇌종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절대적인 발생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의료 접근도가 향상되면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되어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전이성 뇌종양 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폐암이나 유방암, 위암 환자분들이 예전보다 이제 원발암이 잘 조절이 되고 오래 사시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암 환자분들이 뇌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셨다면은 최근에는 암 환자들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뇌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나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같이 면역이 저하되는 환자분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2013년도 국내 통계인데요. 총 11,827명의 원발성 뇌종양 환자가 진단이 되었고,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23.7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 약 2,100여 명이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발성 뇌종양 환자들만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 환자가 포함되면 실제 전체 뇌종양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발성 뇌종양의 종류별로 보시면은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양성 뇌종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흔한 것이 뇌약성 종양인 신경교종입니다. 신경교종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은 악성도가 가장 높은 교모세포종입니다. 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도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휴대폰을 하는 게 이미 일상이 돼버린 요즘인데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종양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좀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뇌종양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뇌종양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약 5% 정도에서 원인이 밝혀져 있는데 신경섬유종증 2형 환자나 본 히펠 린다우 증후군을 앓는 환자에서 특징적인 종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바이러스, 호르몬, 외상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나 면역 억제 환자에서 특정 뇌종양이 잘 발생합니다. 그 휴대폰 사용과 뇌종양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두통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증상인데 네. 하루 가운데서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그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어지럽다면은 우리가 흔히 뇌종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뇌종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종양과 종양 주변의 부종에 의해서 두개각 내압이 상승하면서 아침에 심한 두통 및 오심 구토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의식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에 의해서 주변 신경 조직이 압박되면서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뇌 자극에 의해 경련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종양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 종양이 전두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격 변화나 인지장애, 언어장애, 또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뇌의 두정엽에 종양이 발생하면은 감각마비나 계산 능력 감소, 좌우구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측두엽에 종양이 발생하면 기억력 장애가 생기고 인지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가 생기고요. 후두엽에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 뇌 종양을 강력히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종양 중에 하나인 뇌하수체 손종은 종양이 자라면서 양쪽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양쪽 눈에 바깥쪽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시야가 이렇게 넓게 보이다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길을 걷는데 양쪽 어깨가 자꾸 부딪힌다든지 운전하는데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신경 초종의 경우 청신경, 즉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양이 자라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 그리고 어지러움증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다양한 뇌신경 마비가 생기면서 한쪽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안구운동 장애, 그리고 안면마비, 혀가 돌아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뇌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두통이 아침이나 새벽에 심하게 되고요. 두통에 오심과 구토를 동반할 수가 있고 운동장애나 보행장애,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시력 저하 그리고 시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나 이명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언어장애나 학습장애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기면서 유즙 분비, 무월경, 성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간질발작,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 종양의 증상들은 대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이런 증상만으로 뇌 종양을 진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종양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는다면 어떤 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뇌를 촬영하는 MRI를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뇌종양 환자가 오시면은 우선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하고요. CT나 MRI, 펫과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뇌종양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CT 검사는 뇌종양뿐만이 아니라 뇌병변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기 검사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뇌 CT만으로도 뇌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종양의 크기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양이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감별 진단한다든지 또는 종양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뇌 MRI 검사는 뇌 CT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고 종양의 감별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수술 전 수술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종양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모두 이 뇌 MRI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펫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수술 후에 재발 유무를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이 종양이 양성인지 혹은 악성인지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 검사는 뇌종양 환자들에게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닌데요. 이 혈관 조영술 자체만으로 뇌종양이 진단될 수도 있고 또는 수술 전에 치료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가 뇌종양의 최종적이고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 종양 조직을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됨으로써
이 종양이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조직학적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이 신경교종이라는 종양인데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1등급 신경교종은 양성 종양으로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1등급 신경교종은 성인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주로 소아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인에서 발견되는 신경교종은 2등급부터인데요. 가장 흔히 발견되는 종양은 4등급인 교모세포종이고 수술로 완치가 되지 않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고 예후가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종양은 뇌수막종이라는 종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이 되는 뇌 종양이고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기원하는 종양입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 위치라면 어디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고요. 다행히 이 뇌수막종은 대부분이 양성이고 10에서 15% 정도만이 경계성 또는 악성으로 진단이 됩니다. 뇌하수체 손종은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 뇌 종양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시야 증상을 호소하거나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이 뇌하수체 손종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인지 또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바뀌게 되는데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이거나 종양 크기가 커서 시신경 압박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콧구멍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나오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가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종양 진단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이 수술은 뇌종양을 이제 제거하는 걸 텐데 교수님 아무래도 두개골을 열어서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참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잘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뇌종양의 치료는 개두술, 즉 두개골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종양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많은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성도가 높거나 뇌의 중요한 위치에 종양이 있어서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와 같은 보조요법을 함께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을 수술로 치료하는 목적은 이 종양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정확한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일부 양성 종양에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완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악성 종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종양을 제거를 해서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이고요. 또 종양 자체를 줄임으로써 뇌압을 감소시키고 국소 신경학적 증상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경계가 명확하고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종양이라든지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뇌종양, 그리고 환자분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뇌수술을 받기 힘든 상태의 환자인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 치료도 일부 종양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수술이 불가능한 큰 종양이라든지 악성 뇌종양을 수술하고 난 이후에 보조요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뇌종양 환자를 다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경과관찰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뇌종양이 악성으로 의심이 된다든지 또는 환자의 증상이 뇌종양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한두 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종양의 종류와 개별적인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뇌종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뇌종양을 수술하고 나면 이제 안심하면 되는지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수술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뇌종양 수술이나 치료를 한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발하는 위험 인자는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어떤 종양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얼만큼 제거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최대한 많은 종양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자주 나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술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를 평생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시다가 재발이 없는 경우에 까먹고 병원을 안 오신다든지 또는 더 이상 자의로 이제 그 경과관찰을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병원에 자주 나오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이 뇌도 MRI를 찍잖아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제가 저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어떤 분이 MRI를 찍으러 갔는데 만약에 혹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걸 다 뇌종양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MRI에서 혹이 보인다고 해서 다 뇌종양은 아닙니다. 물론 혹이 보이는 경우에 뇌종양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종양 외에도 뇌농양이나 뇌염증 그리고 탈수초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뇌에 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I 사진을 보고 그 외에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감별 진단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별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뇌종양 바로 알기란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뇌종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들리실 겁니다. 물론 악성 뇌종양의 경우 예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종양 환자의 상당수는 적절히 치료받고 후유증 없이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고 아무런 증상 없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뇌종양은 사망률이 높고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 초기의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새벽이나 아침에 두통과 함께 오심부토가 동반된다면 한 번쯤 뇌종양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권세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